빅테크 임원들이 대한민국 수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임원들이 지금 수원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삼성 반도체 물량 확보. 제발 팔아달라며 가격을 몇 배 더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삼성은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TSMC면 충분하다. 삼성은 선택지도 아니라는 오만한 계산이 지배했죠. 가격만 맞춰주면 물량은 따라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물량 확보에 실패한 임원들은 자리에서 밀려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수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TSMC를 제치고 삼성이 최고가 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22년간 공급망이 끊기는 순간을 지켜봐 왔습니다. 석유가 막히면 어떻게 되는지, 희토류가 막히면 뭐가 멈추는지. 미국 재무부에서 국제금융과 리스크를 담당하며 숫자로 위기를 예측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리처드 베넷입니다. 50대 후반, 현장보다 보고서가 익숙한 사람이죠. 웬만한 변수엔 놀라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 처음 보는 패턴이 나타났어요. 반도체 병목이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마다 같은 지명이 반복됐어요. 수원. 대한민국 수원이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한국이 언급되는 건 당연하니까요. 삼성이 거기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맥락이 달랐습니다. 가격 상승이 아니라 공급 자체가 막혀 있다는 보고였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데이터 센터 증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메모 뭉치를 다시 펼쳤습니다. 수원. 12건의 내부 보고서 중 9건에 그 지명이 찍혀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반도체 병목이라면 대만이 먼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TSMC가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70%를 쥐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수원일까? 저는 보고서 사이사이에 끼워진 비공식 메모들을 훑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빅테크 조달 담당자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이라는 제보였어요. 출장이 아니라 체류. 그 단어가 눈에 걸렸습니다. 마틴 헤이스가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그때였어요. 재무부 특별고문. 정치적 감각이 날카로운 사람이죠. 헤이스는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뭉치를 힐끗 보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베넷, 이번 브리핑 초안 봤어요. 표현이 좀 과하지 않나? 저는 어떤 부분인지 물었어요. 반도체 병목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한다. 이건 너무 단정적이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사실이니까 쓴 겁니다. 숫자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과 표현은 다른 문제야. 지금 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 알잖아. 괜히 자극할 필요 없어요. 헤이스의 논리는 늘 같았습니다. 정확한 것보다 조용한 게 낫다. 저는 그 방식이 불편했어요. 문제를 덮는다고 문제가 사라지진 않거든요. 헤이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문구 좀 다듬어요. 인플레이션 가속화 대신 영향 가능성 정도로. 알겠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헤이스가 나간 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쾌했어요. 숫자를 숨기라는 게 아니라 숫자의 의미를 흐리라는 거잖습니까? 그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데이비드 체넥에서 연락이 왔어요. 구글 AI 인프라 구매 책임자, 실리콘밸리 조달 라인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저와는 몇 년 전 공급망 태스크포스에서 같이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통화를 요청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베넷, 요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물량 못 따내면 자리가 위험해요. 농담이 아닙니다. 조달 실패가 인사평가에 직결되고 있어요. 그 정도야? MS 쪽은 이미 책임 공방이 시작됐대요. 누가 협상을 망쳤느냐?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물량 확보 실패가 해고로 이어진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급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사람의 자리를 결정하는 상황이었어요. 데이비드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임원들이 몇 달째 머물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수원 근처 오피스텔에 방 잡고 대기한대요. 물량 받으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가격 문제가 아니에요.
공급 자체가 권력이 된 거였죠. 돈을 더 준다고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줄을 서느냐, 누가 약속을 받아내느냐. 그게 핵심이었어요. 저는 보고서 초안을 다시 열었습니다. 핵심 질문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니라 공급이 어디서 막히고 있느냐, 누가 그 병목을 풀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상단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어요. 공급 확정 구조 분석. 숫자보다 먼저 현장을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죠. 방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움직이긴 어려웠어요. 재무부 내부 승인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출장 품위서를 작성하면서 목적란에 고민했습니다. 현장 확인이라고 쓰면 헤이스가 또 제동을 걸게 뻔했어요. 결국 공급망 리스크 실사라고 적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품위서가 올라가자 예상대로 반응이 왔어요. 헤이스가 아니라 그 위 라인에서였습니다. 보안 등급 조정 요청. 제 출장 일정이 외부에 노출되면 시장이 반응할 수 있다는 이유였죠. 저는 그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공유 범위가 제한된다는 건 간섭도 줄어든다는 뜻이니까요. 삼성 측 접촉 창구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비공식 채널이었어요. 재무부 실무자가 갑자기 방문 요청을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며칠 뒤 회신이 왔습니다. 현장 확인은 가능하다. 단, 일정은 조율이 필요하다. 저는 그 한 줄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열린 거였습니다. 출발 전날, 헤이스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더 굳어 있었습니다. 베넷, 한국 간다며요? 리스크 실사입니다. 승인 났어요. 그건 알아요. 근데 왜 하필 삼성이야? 특정 기업 편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저는 헤이스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편드는 게 아닙니다. 병목이 어디서 생기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현장을 안 보고 어떻게 보고서를 씁니까? 현장 안 봐도 숫자는 있잖아. 숫자만으론 부족해요. 왜 그런 숫자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대책이 나오죠. 헤이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해요. 괜히 구설에 오르지 말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헤이스의 걱정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뒤였어요. 숫자 뒤에 뭐가 있는지 직접 봐야겠다고. 수원이라는 지명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확인해야겠다고. 비행기 표를 끊으며 생각했습니다. 22년간 책상에서 위기를 분석해왔어요. 숫자를 읽고, 추세를 예측하고, 보고서를 썼죠. 그런데 이번엔 숫자만으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빅테크 임원들이 왜 한국에 몇 달씩 머무는지, 가격을 더 주겠다는데 왜 안 통하는지. 그 답은 현장에 있을 거였어요. 수원. 저는 그 지명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단순한 지명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규칙이 바뀌고 있는 곳.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출장 품위서가 승인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레이먼드 스톤. 산업정책 로비스트였어요. 전직 상무부 관료 출신이라 워싱턴 안팎으로 줄이 넓은 사람이죠. 저와 직접 일한 적은 없었지만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톤이 왜 저한테 연락을 했을까? 의아했어요. 톤은 점심을 제안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궁금했죠.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약속 장소는 재무부에서 2블록 떨어진 식당이었습니다. 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악수를 나누고 마주 앉았습니다. 베넷, 요즘 반도체 쪽 보고서 쓰고 계시죠? 단도직입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분석이요. 제 담당이니까요. 내용이 좀 과격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과격하다니요? 특정 기업한테 유리하게 읽힐 수 있다는 거죠. 삼성 얘기가 많이 나온다면서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이런 프레임이 돌고 있었어요. 톤이 누구 편에서 움직이는지 뻔히 보였죠.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병목이 어디서 생기는지 쓴 겁니다. 삼성이 자주 나오는 건 거기가 핵심 공급처니까요. 그건 알아요. 근데 표현에 문제가 있잖아요. 대만 쪽 얘기는 왜 적은 거죠? TSMC는 이미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정보가 아니에요. 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편한 미소였어요. 베넷, 보고서 하나가 시장을 흔들 수 있어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톤의 의도는 명확했어요. 보고서의 방향을 틀라는 거였죠. 누군가가 스톤을 보낸 게 분명했습니다. 점심은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전 밀러였어요. MS 데이터 센터 조달 총괄. 데이비드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죠. 수전과는 작년 공급망 회의에서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베넷, 지금 통화 가능해요? 네, 말씀하세요. 내부 자료 하나 보내드릴게요. 공식은 아니에요. 근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메일을 열었습니다. 수전이 보낸 파일이었어요. MS 내부 회의록 요약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달 실패 책임 검토.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량 확보 실패가 인사평가에 직결되고 이미 2명의 시니어 매니저가 보직 변경됐다는 거였죠. 수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네. 더 심해질 거예요. 다음 분기 물량 못 맞추면 VP급도 흔들려요. 가격을 더 주면 안 되나요? 그게 안 통해요. 돈 문제가 아니래요. 생산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끼어들 자리가 없대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돈이 안 통한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시장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급이 권력이 된 거였죠. 그날 저녁 토머스 리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원 보좌 라인, 예산위원회 쪽 사람이었어요. 리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베넷, 반도체 보고서 때문에 청문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청문회요? 재무부가 특정 기업 편향적인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아직 공식은 아닌데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저는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보고서도 안 나왔는데 벌써 청문회 얘기라니. 누군가 선제적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리드, 저는 사실만 썼습니다. 편향이 아니에요. 그건 알아요. 근데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긴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스톤, 리드, 헤이스. 전부 같은 방향으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약하게 만들라는 거였죠. 저는 그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제 메모에 한 줄을 추가했어요. 수원 현장 확인 전까지 최종 결론 유보.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거였죠.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어떤 결론도 쓰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헤이스가 그 메모를 보고 찾아왔어요. 베넷, 이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입니다. 현장을 보기 전엔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시장이 기다려주지 않아. 빨리 방향이라도 잡아야지. 잘못된 방향보다 늦은 방향이 낫습니다. 헤이스는 말없이 저를 쳐다봤어요. 반박할 논리가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수원 장기 체류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거였죠. 오피스텔 계약, 현지 통역, 이동 동선. 데이비드는 일정표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베넷, 언제 오세요? 제가 거기 있을 때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 도착 예정이에요. 좋아요. 그때 상황 말씀드릴게요. 직접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으며 불안해졌습니다. 데이비드 같은 사람이 몇 달씩 한국에 머문다는 게 실감이 났거든요. 구글 디렉터급이 오피스텔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었습니다. 방한팀 구성을 최소화하기로 했어요. 저 혼자와 분석관 1명, 2명이면 충분했습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주목받고 주목받으면 간섭이 늘어나니까요. 저는 증거 수집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장기 체류 정황, 협상 구조, 공급 순서 결정 방식, 숫자보다 현장 맥락을 먼저 파악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랜드 연구소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대만 유사시 반도체 공급 80% 감소, 경제 손실 2조 달러. 그 숫자가 눈에 박혔어요.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달랐습니다. 대만에 아무 일도 없는데 이미 병목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 병목의 중심에 수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방향을 재확인했어요. 단순한 가격 이슈가 아니다. 공급 확보 자체가 권력이 된 구조 변화다. 그게 제가 쓰려는 핵심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문장이 불편하겠죠. 하지만 사실이니까요. 출발 이틀 전, 헤이스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베넷, 시장 안정이 우선이야. 결론을 좀 미뤄줘.
현장 확인하고 쓸 겁니다. 그게 제 방식이에요. 고집 피우지 마. 고집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헤이스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장 이슈가 아니에요. 국가 정책 리스크로 번진 거였죠. 수원에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데이비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원역 근처 카페에서 보자는 거였어요. 저는 짐을 풀 겨를도 없이 택시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문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빅테크 임원들이 여기서 몇 달씩 대기하고 있을까? 카페에 도착하니 데이비드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마주 앉았죠. 베넷, 직접 오셨네요. 여기서 보니까 실감이 나요. 데이비드, 얼마나 있었어요? 저는 3주째요. 짧은 편이에요. MS 쪽 사람들은 2달 넘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2달. 그 숫자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실리콘밸리 디렉터급이 한국에서 2달을 대기한다. 워싱턴에서 들었을 땐 과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눈앞에 있는 데이비드의 표정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오피스텔 계약서였습니다. 월 단위가 아니라 분기 단위로 계약돼 있었죠. 이게 표준이에요. 한 달짜리로는 안 받아줘요. 최소 3개월. 저는 그 계약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2주에 가까운 형태였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답은 하나였죠. 물량을 받지 못하면 자리가 위험하니까요. 다음 날 삼성 측 접촉이 이뤄졌습니다. 박상철 상무. 공급 협상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박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은 사무적인 태도였죠. 베넷 부차관보님, 먼 길 오셨습니다. 뭘 확인하고 싶으신 건지 직접 말씀해 주시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공급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습니다. 가격보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박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문서 한 장을 펼쳤어요. 납기표였습니다. 고객사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구조는 명확했죠. 날짜별로 칸이 나뉘어 있고 각 칸에 물량이 적혀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가격으로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약속한 쪽이 먼저 받아요. 돈을 더 준다고 끼어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는 그 납기표를 보며 이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비드가 말한 거였어요. 돈이 안 통한다는 게 이런 뜻이었죠.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순서는 약속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고객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줄을 서야죠. 기존 약속이 끝나는 시점에 빈자리가 생기면 그때 들어올 수 있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분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박상철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렸어요. 건물 앞 카페에 양복 입은 외국인들이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뭔가 작업하는 사람도 있었고 전화 통화하는 사람도 있었죠. 전부 대기 중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후에 수전을 만났어요. 수전은 박상철과 별도 미팅을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저와 커피를 마시면서 속내를 털어놨죠. 베넷, 공급 우선순위 변경을 요청했어요. 급한 물량이 있어서요. 뭐라고 하던가요? 검토는 해보겠대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약속이 이미 다 차 있대요. 수전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수전의 처지가 이해됐어요. 본사에서는 물량을 가져오라고 압박하는데 여기선 줄을 서라고 하니까요. 사이에 낀 거였죠. 가격을 더 제시하면 안 되나요? 해봤어요. 안 통해요. 여기선 돈보다 순서가 먼저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박상철에게 들은 말과 같았어요. 규칙이 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믿던 논리가 여기선 먹히지 않았죠. 데이비드와 다시 만난 건 저녁이었어요. 데이비드는 다른 회사 동향을 물었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다고 했죠.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데이비드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베넷, 혹시 MS 쪽 일정 아세요? 수전이 언제 미팅 잡았는지. 왜요? 아니, 그냥요. 경쟁사 동향이 궁금해서. 저는 불편해졌습니다. 데이비드가 정보를 캐려는 게 느껴졌거든요. 동시에 데이비드도 자기 쪽 일정은 숨기고 있었죠.
같은 공간에서 대기하면서도 서로를 경계하는 거였습니다. 피곤한 구조였어요. 다음 날 김재성 부장을 만났습니다. 삼성 공정개선 담당이었어요. 박상철이 소개해준 사람이었죠. 김재성은 회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문서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베넷 부차관보님, 내부 변화가 궁금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로 협조적일 줄은 몰랐거든요. 김재성이 문서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1년 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요. 공정 안정성이 올라갔고 품질 루틴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뛰어다녔어요. 지금은 시스템이 먼저 잡아내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바뀌었나요? 김재성이 체크리스트를 건넸습니다. 공정별 모니터링 주기, 이상 징후 대응 절차, 품질 검사 빈도. 항목마다 이전과 현재가 비교돼 있었어요. 숫자로 변화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꼼꼼히 읽었어요. 이 체크리스트,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공개 가능한 범위로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김재성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숫자 뒤에 있는 시스템. 왜 여기가 병목의 중심이 됐는지 설명해주는 자료였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황, 규칙, 결과. 3가지 축으로 분류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서는 정황이었어요. 납기표와 순서 원칙은 규칙이었죠. 그리고 빅테크 임원들의 장기 대기는 결과였습니다. 연결이 됐어요. 숫자만으론 보이지 않던 구조가 현장에서 드러났습니다. 정리를 마칠 무렵 페이스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여론 리스크 재검토 요청. 내용을 읽어보니 똑같은 얘기였죠. 특정 기업 편향으로 비칠 수 있다. 표현을 조심하라.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쓸 말이 없었거든요. 헤이스는 현장을 안 봤어요. 워싱턴 사무실에서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었죠. 저는 지금 그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2달 넘게 대기하는 임원들을 봤어요. 돈이 안 통하는 협상 구조를 확인했죠. 시스템이 바뀐 흔적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이게 편향이라고요?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수원의 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이 도시 어딘가에서 지금도 누군가 대기하고 있겠죠.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수원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공급망의 교차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차점에서 규칙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새벽까지 보고서 초안을 다시 썼습니다. 수원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피스텔에서 3개월 계약을 하는 임원들. 납기표 앞에서 줄을 서는 빅테크 조달 책임자들. 돈을 더 주겠다는데 안 통하는 협상 구조. 이걸 단순한 호황으로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제목부터 바꾸기로 했어요. 원래는 반도체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연관 분석이었습니다. 너무 좁았어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새 제목을 적었습니다. 반도체 공급 확정 구조의 변화와 정책 함의. 길었지만 정확했죠. 핵심이 바뀌었다는 걸 제목에서부터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박상철에게 추가 질문을 요청했어요. 공급 약속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좀 더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박상철은 흔쾌히 시간을 내줬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주 앉자 박상철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요. 베넷 부차관보님이 궁금해하시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뭔가요? 왜 돈으로 순서를 안 바꾸느냐? 그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했어요. 박상철이 테이블 위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줄줄이 연결된 공정이에요. 한 단계가 밀리면 뒤가 다 밀려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한 고객한테 끼워주려고 순서를 바꾸면 다른 고객이 피해를 봐요. 그럼 그 고객이 다음에 우리를 믿겠습니까? 신뢰 문제군요. 네. 한번 약속을 어기면 다음 계약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돈을 더 준다고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거든요.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이었죠. 약속을 지키는 쪽이 결국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한다. 그게 이 시장의 규칙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 핵심 질문을 다시 정리했어요. 누가 싸게 파는가? 이건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였죠.
누가 확정 공급을 끝까지 지키는가? 그 답을 찾아야 했어요. 오후에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톤이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베넷, 보고서 초안이 결제 라인에 올라갔다던데요. 표현이 여전히 과격해요. 어떤 부분이요? 공급 확정이 권력이 됐다. 이건 너무 자극적이에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사실이니까 쓴 겁니다. 사실과 표현은 다르다니까요. 좀 완화해요. 영향 가능성 정도로.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톤은 현장을 모르면서 표현만 손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톤, 저는 본대로 씁니다. 완화할 생각 없어요. 후회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협박이었죠.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서는 제 이름으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리드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제목이 불길했습니다. 책임 소재 관련 지뢰. 내용을 열어봤죠. 질문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특정 기업과 접촉했는가? 그 접촉이 내용에 영향을 줬는가? 결론 도출 근거는 무엇인가? 전형적인 책임 추궁용 질문이었어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가 멈췄습니다. 바로 답하면 안 됐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는 거였죠. 저는 차분하게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현장 확인은 공식 출장으로 승인받은 절차다. 접촉은 사실 확인 목적이며 이해충돌 없다. 결론 근거는 보고서에 명시돼 있다. 짧고 건조하게 썼어요. 빈틈을 주지 않으려고요. 수원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증거 묶음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동선. 빅테크 임원들이 머무는 오피스텔 위치와 삼성 본사까지의 거리. 둘째, 일정표. 납기표 구조와 순서 결정 방식. 셋째, 대기 구조. 장기 체류 계약서와 현장 목격 기록.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숫자보다 설득력 있는 증거였죠. 김재성 부장에게 연락했어요. 어제 받은 체크리스트 외에 추가 자료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현장 검증용 체크리스트가 하나 더 있어요. 외부 감사 대응용으로 만든 건데 공개 가능한 범위로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김재성이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열어보니 꽤 상세했어요. 공정별 품질 지표, 이상 발생 시 대응 시간, 장비 가동률. 이런 자료가 있으면 보고서의 신뢰도가 올라갔죠. 저는 김재성에게 감사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단계를 고민했어요. 수원에서 본 건 공급 병목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었죠. 삼성이 미국에서도 생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텍사스 테일러. 거기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만 되는 건지, 미국에서도 되는 건지. 그 차이가 중요했거든요. 테일러 방문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재무부 내부 절차였어요. 보안 등급이 필요한 시설이라 일반 출장과 달랐죠. 이틀 뒤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어요. 아마 제가 이미 수원에 와 있으니까 추가 출장을 막기 어려웠을 겁니다. 박상철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어요. 박상철은 담담하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베넷 부차관보님, 좋은 보고서 쓰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해석은 부차관보님 몫이죠.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박상철은 자기 회사를 홍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규칙을 설명했을 뿐이죠. 그 규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판단할 일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원은 생각보다 평범한 도시였어요. 특별해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 평범한 도시에서 세계 경제의 규칙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약속, 돈이 아니라 순서. 그게 새로운 기준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핵심 문장을 수정했어요. 공급 확정 능력이 시장 지배력을 결정한다. 이 문장 하나를 쓰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틀리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확인한 거니까요. 텍사스에서 뭘 보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수원의 시스템이 미국에서도 작동하는지. 그게 확인되면 보고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대안이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대만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었죠. 착륙 전 헤이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테일러 방문, 정말 필요한 거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네, 필요합니다. 짧게 끊었죠. 더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헤이스는 이해 못할 거였어요. 현장을 안 본 사람은 왜 현장이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비행기가 텍사스 땅에 닿았습니다. 다음 확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답을 찾으러 가는 거였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절차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넓은 로비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최병수. 설비와 자동화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죠. 머리가 희끗했고 손이 투박했어요.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건넸어요. 최병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베넷 부차관보님, 먼 길 오셨습니다.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최병수를 따라 복도를 걸었어요. 걸으면서 질문을 던졌죠.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27년이요. 테일러 공장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럼 거의 창립 멤버네요. 그렇죠. 장비 들어오는 것부터 봤어요. 빈 땅에 콘크리트 치는 것도 봤고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27년. 한 공장에서 그렇게 오래 일한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최병수의 손에 굳은 살이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화면에 자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최병수가 리모컨을 들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희 테일러 공장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자동화, 교대, 품질 루틴.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공정이 멈추지 않게 만듭니다. 저는 메모를 꺼냈어요. 최병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자동화는 사람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반복 작업은 기계가 하고 사람은 판단만 합니다. 교대는 24시간 가동을 유지하는 구조고요. 품질 루틴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잡아내는 시스템이에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요? 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대응합니다. 문제가 터진 다음에 뛰어다니면 늦어요. 그 전에 잡아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원에서 김재성 부장에게 들은 얘기와 연결됐어요. 시스템이 먼저 잡아낸다. 같은 원칙이 여기서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최병수가 절차서 한 부를 건넸어요. 두께가 상당했습니다. 표지에는 테일러 공장 운영 표준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저희 매뉴얼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 절차가 들어 있어요. 새로운 사람도 이거 보면 뭘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절차서를 펼쳐봤어요. 페이지마다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상황별로 누가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적혀 있었죠.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였어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이 절차서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합니까? 분기마다요. 현장에서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바로 반영합니다. 안 그러면 쓸모 없어지거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정이 멈추지 않는 이유였어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경험이 아니라 절차,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현장을 둘러봤어요. 클린룸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봤습니다. 장비들이 정렬돼 있었고 작업자들이 일정한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혼란스러운 느낌이 없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최병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현지 채용입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나요? 절차서가 있으니까요.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은 안 바뀝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은 안 바뀐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어요.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멈추지 않아서였죠. 그날 저녁 수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흥분돼 있었습니다. 베넷, 수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임원들끼리 싸웠대요. 예약 우선순위 때문에 공개적으로 고성이 오갔다더라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빅테크 임원들이 공개적으로 싸웠다고요? 수전이 계속 말했어요. MS 쪽 사람이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했는데 구글 쪽에서 반발한 거예요. 자기네가 먼저 줄 섰는데 왜 끼어드느냐고. 거기서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된 거죠. 책임 떠넘기기요? 네. 누가 협상을 망쳤느냐, 누가 일정 관리를 못했느냐,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삼성 쪽 사람들 앞에서요.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한국에서 줄 서서 대기하다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체면이고 뭐고 없었죠.
물량이 그만큼 절박했던 거였습니다. 데이비드에게도 연락했어요. 데이비드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베넷,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민망하더라고요. 다들 본사 압박받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물량 못 가져가면 자리가 위험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삼성 쪽에서 정리했어요. 순서는 바꿀 수 없다고. 원래 약속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다들 조용해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철이 말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거였어요. 돈을 더 줘도, 고성을 질러도 순서는 안 바뀐다. 약속이 규칙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다시 썼어요. 두 장면을 나란히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의 대기줄과 테일러의 운영 시스템.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죠. 한쪽에서는 세계가 줄을 서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시스템이 묵묵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식을 그려봤어요. 왼쪽에는 수원, 장기 체류, 대기줄, 책임 공방. 오른쪽에는 테일러, 자동화, 교대, 품질 루틴. 가운데에는 하나의 문장을 넣었습니다. 공급 확정 능력이 시장 지배력을 결정한다. 이게 보고서의 핵심이었어요. 수전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수전, 내부 보고 방향 바꿀 생각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가격 협상보다 확정 공급이 우선이라는 거. 그걸 본사에 말할 수 있겠어요? 수전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2달 있으면서 느꼈거든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 그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수전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였죠. 현장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규칙이 바뀌었다는 걸. 데이비드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데이비드의 대답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분산 조달 검토를 공식 문서로 올리려고요. TSMC 단일 의존은 위험해요. 테일러 같은 대안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본사에서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여야죠. 안 그러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될 테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대안이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한 곳에만 의존하면 협상력이 없어지거든요. 테일러는 그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상철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했어요. 공급 약속 파기 불가 조건. 박상철은 다음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공식 문서 형태였죠. 저는 그 문서를 보고서 부록에 첨부하기로 했어요. 말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했거든요. 브리핑 초안의 첫 페이지를 다시 썼습니다. 수원 장면을 핵심 징후로 배치했어요. 미 재무부 내부 브리핑 초안에서 수원 장기 체류가 공급망 병목의 대표 징후로 기록됨. 이 문장을 넣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제가 직접 본 거니까요. 보고서 구조가 잡혀갔습니다. 수원에서 본 대기줄은 문제의 증거였어요. 테일러에서 본 시스템은 해답의 가능성이었죠. 이 둘을 연결하면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안 확보가 필요하다. 독점 의존은 위험하다. 그게 제가 쓰려는 메시지였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수원의 장면과 테일러의 시스템. 두 가지 이미지는 확실했어요. 하지만 이미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책 문서에는 숫자가 필요했거든요.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말해야 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시장 가격 자료, 계약 조건 변화, 웨이퍼 가격 추이, 수십 개의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숫자가 많아지면 핵심이 흐려지거든요. 저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3개만 남긴다. 가장 중요한 3개. 첫 번째 숫자를 골랐어요. DDR5 가격. 1년 만에 7배가 올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병목이었죠.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HBM과 DDR5가 동시에 부족해진 거였어요. 두 번째 숫자는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2년 가격 고정. 고객사들이 삼성과 맺는 장기 계약 조건이었어요. 예전에는 분기 단위로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지금은 2년짜리 고정 계약을 원하는 곳이 늘어났죠.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니까 미리 잠가 두려는 거였어요. 공급 불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TSMC 웨이퍼 가격이었어요. 2만 달러에서 2만 3천 달러로 15% 인상.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TSMC가 가격을 올리면 고객사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독점이 흔들리는 신호였죠.
실제로 퀄컴과 메타가 분산 조달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숫자를 보고서 핵심에 배치했습니다. DDR로 1년 만에 7배, 장기 계약 2년 고정, 웨이퍼 가격 15% 인상, 각각의 숫자 뒤에 의미를 붙였어요. 병목의 심각성, 공급 불안의 확산, 독점 구조의 균열, 세 줄로 전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헤이스가 찾아온 건 그날 오후였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 프린트물을 들고 있었죠. 제 보고서 초안이었어요. 베넷, 이 숫자들 다 넣을 거야? 네, 핵심만 남긴 겁니다. DDR로 7배. 이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패닉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이니까요. 숨긴다고 안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헤이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치 삭제는 어려워도 표현은 좀 바꿔요. 급등 대신 상승 정도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급등이 맞습니다. 7배가 상승입니까? 헤이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침묵을 기회로 삼았어요. 헤이스 고문님, 저는 시장을 자극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거예요. 숫자를 숨기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 나중에 터지면 왜 몰랐냐고 할 거잖아요. 헤이스가 프린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알았어요. 숫자는 그대로 두되 결론 부분만 좀 다듬어요. 대안 확보가 필요하다. 이건 너무 직접적이야. 그럼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공급망 다변화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정도면 의미는 같고 톤은 부드러워지잖아.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의미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헤이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베넷, 이번 보고서 잘 쓰면 인정받을 거야. 근데 잘못 쓰면 책임도 져야 해요. 알고 있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쓰려는 거였죠. 수전에게 연락했어요. 장기 계약 논리를 내부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수전은 바로 답을 줬습니다. 2년 고정 계약을 예산 승인 라인에 연결했어요.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거라고 설명했죠. 재무팀에서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럼 통과될 것 같아요? 아마도요. 논리가 명확하니까. 돈을 더 쓰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거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저는 그 접근 방식이 마음에 들었어요. 같은 내용도 어떻게 프레이밍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저도 보고서에서 비슷한 전략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상철에게도 연락했어요. 장기 계약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거든요. 박상철은 조건을 정리해서 보내줬습니다. 공급 순서 유지, 가격 2년 고정, 물량 조정 협의. 세 가지가 핵심이었죠. 저는 그 조건들을 보고서 부록에 추가했어요. 톤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어요. 베넷, 보고서 결제 라인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요. 특정 기업에 유리한 내용이라는 거죠. 누가 문제 제기했는데요? 그건 말 못해요. 근데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톤이 직접 문제 제기한 거겠죠. 아니면 스톤과 연결된 누군가. 뻔한 수법이었어요. 톤, 저는 증거로 씁니다. 편향이 아니에요. 증거가 편향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반대 증거를 가져오세요. 저는 검토할 용의가 있어요. 톤이 침묵했습니다. 반대 증거가 없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보고서 결론 부분을 다시 썼습니다. 대안 확보가 곧 정책이다. 이 문장을 좀 더 풀어야 했어요. 헤이스의 조언을 반영해서 톤을 조금 낮췄습니다. 공급망 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정책 과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길어졌지만 의미는 같았죠. 저녁에 김재성 부장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추가 자료였습니다. 테일러 공장의 생산 효율 데이터, 장비 가동률, 불량률, 납기 준수율. 숫자들이 일관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서에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업 내부 자료니까요. 대신 일반화된 표현으로 바꿨어요. 미국 내 대한 생산시설의 운영 안정성이 검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핵심 메시지를 정리했어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반도체 공급 병목은 가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다. 둘째, 단일 공급원 의존은 국가적 리스크를 키운다. 셋째, 대안 확보는 기업 전략을 넘어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 세 문장이 보고서의 뼈대였어요.
결제 라인에 문서를 올렸습니다. 헤이스가 검토할 거였죠. 톤이 또 방해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수원의 장면, 테일러의 시스템, 3가지 숫자. 이걸로 충분했어요. 밤늦게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DDRO가 7배 올랐다는 건 사실이고 TSMC 웨이퍼 가격이 15% 올랐다는 것도 사실이죠.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명확했어요.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거. 가격이 아니라 공급 확정이 중요해졌다는 거. 그게 제가 쓴 보고서의 핵심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은 흐렸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뭔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하지만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보고서가 회의 테이블에 올라간 건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재무부 내부 브리핑이었어요. 참석자는 12명. 고위급 실무자들이었죠. 저는 발표자 자리에 섰습니다. 긴장되지 않았어요. 준비는 끝났으니까요. 발표를 시작하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토머스 리드였습니다. 상원 보좌 라인. 예정에 없던 참석이었죠. 저는 리드와 눈이 마주쳤어요. 리드는 아무 말 없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시하러 온 거였죠. 발표를 시작했어요. 첫 슬라이드는 수원 장면이었습니다. 빅테크 임원들의 장기 체류, 오피스텔 계약서, 대기 구조, 사진과 문서를 함께 보여줬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돈으로 순서를 살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공급 확정이 권력이 된 겁니다. 2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테슬라 계약 소식이었습니다. 20조 원 규모. 삼성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였죠. 저는 이 숫자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테슬라가 이 계약을 맺은 건 대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TSMC에만 의존하면 협상력이 없어져요. 테슬라는 그걸 알았던 거죠.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었죠. 3번째 슬라이드에서 시장 점유율을 보여줬어요. TSMC 70%, 삼성 파운드리 7%. 격차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점유율만 보면 삼성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성장 가능성이에요. TSMC가 가격을 올리고 있고 미국 공장에서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 틈새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어요. 대부분은 실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전망의 근거, 정책 권고의 구체성. 저는 하나하나 답변했죠. 준비한 자료가 있었으니까요. 그때 리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요. 베넷 부차관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특정 기업과 접촉하셨죠? 네. 현장 확인을 위해 삼성 측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접촉이 보고서 내용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리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예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준비된 답이 있었죠. 리드 보좌관님, 저는 현장을 확인하러 간 겁니다. 영향을 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문서 증거도 있어요. 저는 부록 자료를 꺼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 납기표 구조 설명, 테일러 운영 절차서 요약, 증거 묶음이었죠. 리드에게 건넸어요.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본 것과 들은 것의 기록이에요. 편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리드가 자료를 훑어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반박할 거리를 찾지 못한 거죠. 리드는 자료를 내려놓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기록이 저를 지켜준 거였죠. 회의가 끝난 뒤 수전에게 연락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었거든요. 수전, MS 내부에서 평가 기준 바꿨다면서요? 네. 가격 가점을 줄이고 공급 확정 항목을 올렸어요. 베넷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보고서 초안이 돌았거든요. 내부에서 읽은 사람들이 있어요. 논리가 명확하니까 설득이 됐죠. 저는 기뻤습니다. 보고서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였어요. 워싱턴 문서가 실리콘밸리 기업의 평가 기준을 바꾸고 있었죠. 데이비드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분산 조달 문서를 결제 라인에 올렸다는 거였습니다. 베넷,
드디어 공식 안건이 됐어요. TSMC 단일 의존에서 벗어나는 방안. 검토 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잘 됐네요. 오래 걸렸죠? 네. 근데 이제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분산이 답이라는 거. 다들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박상철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공급 순서 유지 조건을 다시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내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을 지키는 원칙이 오히려 계약을 늘린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이었죠. 신뢰가 쌓이니까 고객이 몰리는 거였어요. 최병수에게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테일러 운영 절차가 외부 점검을 통과했다는 거였어요. 김재성 부장이 전해준 내용이었죠. 최병수 총괄님 팀이 만든 절차서가 표준으로 인정받았대요. 외부 감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이 반가웠습니다. 27년간 묵묵히 현장을 지킨 사람의 방식이 인정받은 거였어요. 영웅담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반복 가능한 표준으로. KB증권 리포트가 발표됐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삼성의 실적 기대를 상향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 근거가 뭐냐고요. 공급 우위 전환. 제가 보고서에 쓴 것과 같은 논리였어요. 시장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원에서 소식이 왔어요. 데이비드가 전해준 거였죠. 베넷, 수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예전엔 다들 요구했거든요. 순서 바꿔달라. 물량 더 달라. 지금은 달라요. 조건을 수용하고 기다려요. 줄을 서는 게 규칙이라는 걸 받아들인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실감했습니다. 규칙이 정착된 거였어요. 돈으로 안 된다는 걸 다들 알게 됐죠. 약속 순서대로 기다리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수전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MS 쪽 사람들도 이제 안 떠들어요. 조용히 자기 차례 기다려요. 체면 싸움할 에너지가 없는 거죠. 물량 받는 게 먼저니까.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몇 달 전엔 고성이 오가던 곳이었어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손가락질하던 곳. 지금은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이 됐죠. 규칙의 힘이었습니다. 헤이스를 만난 건 금요일 오후였어요. 헤이스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굳어있지 않았죠. 베넷, 보고서 반응이 좋아요. 위에서도 긍정적으로 봤어요. 고맙습니다. 처음엔 내가 걱정했잖아. 표현이 과하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맞았어요. 숫자가 말해줬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이스가 인정한 거였어요.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결과 앞에서 한 발 물러선 거죠. 헤이스 고문님, 저는 사실만 썼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알아요. 그게 벤의 스타일이잖아. 헤이스가 웃으며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의 고비는 넘긴 거였죠. 저녁에 사무실에서 보고서 최종본을 다시 읽었습니다. 수원의 대기줄, 테일러의 시스템, 3가지 숫자, 테슬라 계약, 시장 점유율, 외부 검증. 모든 조각이 맞물려 있었어요. 제가 본 것, 들은 것, 기록한 것. 그게 하나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제 판단은 감이 아니었어요. 기록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의 축적. 그게 보고서의 힘이었죠. 그리고 그 힘이 지금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최종 승인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재무부 공식 브리핑 문서로 확정됐어요. 관계기관과 주요 기업에 배포될 예정이었죠. 저는 최종본을 다시 읽으며 한 줄을 고쳤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어요. 대안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방어다. 이 문장을 넣기로 했죠. 헤이스가 그 문장을 보고 찾아왔어요. 이번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베넷, 이 표현 괜찮네요. 방어라는 단어가 좋아요.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의미는 명확하니까.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이 보고서가 문제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잘 됐네요. 숫자가 뒷받침해 줬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헤이스가 완전히 동의한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결과 앞에서 문구 논쟁을 멈춘 거였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최병수에게서 연락이 온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김재성 부장을 통해서였죠. 테일러 운영표준 문서를 정식으로 인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외부 감사를 통과한 버전. 공식적으로 표준으로 인정받은 절차서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최병수를 떠올렸어요. 27년간 한 공장을 지킨 사람. 투박한 손과 담담한 표정.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은 안 바뀐다고 했던 그 말. 최병수의 방식이 이제 문서로 남게 된 거였습니다. 영웅담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표준으로. 김재성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최병수 총괄님께 감사 전해달라고. 현장을 지키는 분들 덕분에 이 보고서를 쓸 수 있었다고. 진심이었습니다. 수전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MS 내부 교육 자료의 확정 공급 기준이 반영됐다는 거였습니다. 베넷, 신입 조달 담당자 교육에 들어갔어요. 가격보다 공급 확정이 먼저라는 내용. 이제 공식 매뉴얼이에요. 빠르네요. 위에서 밀어줬거든요. 수원에서 벌어진 일 보고받고 나서 방향이 바뀐 거예요. 다시는 그런 상황 만들지 말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문서가 실리콘밸리의 교육 자료가 됐죠. 숫자와 현장이 만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데이비드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분산 조달 체크리스트가 고정 절차로 등록됐다는 거였습니다. 베넷, 이제 모든 신규 계약에 적용돼요. 단일 공급원 의존도 점검이 필수 항목이 됐어요. 드디어 됐네요. 네, 오래 걸렸죠. 근데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절차로 굳어졌으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안도했습니다. 절차로 굳어졌다. 그 말이 중요했어요. 사람이 바뀌어도 절차는 남거든요. 데이비드가 떠나도 그 체크리스트는 계속 작동할 거였습니다. 보고서 요약문을 마지막으로 다듬었어요. 한 문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이라는 지명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공급망 병목의 상징적 지점으로 수원이 부각되었다. 이 문장을 넣었어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처음 수원이라는 지명을 본 게 언제였는지 떠올렸습니다. 보고서 더미 속에서 반복되던 낯선 이름. 그때는 그냥 한국의 어떤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 그 정도였죠. 하지만 직접 가서 보니 달랐습니다. 수원은 단순한 공장 소재지가 아니었어요. 세계 공급망의 교차점이었죠. 빅테크 임원들이 몇 달씩 대기하는 곳. 돈보다 순서가 중요한 곳. 규칙이 바뀌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기업 승리담으로 쓸 수도 있었겠죠. 삼성이 잘 나가고 있다. 한국이 대단하다.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건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건 다른 거였어요. 확정 공급이 세계 경제의 언어가 되는 과정. 가격이 아니라 약속이 중요해지는 변화. 독점에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깨달음. 그게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워싱턴에서 벌어진 문구 싸움을 생각했어요. 헤이스의 견제, 스톤의 프레임전, 리드의 책임 추궁. 전부 현장 증거 앞에서 힘을 잃었죠. 숫자와 기록이 말해줬으니까요. 정치적 계산보다 사실이 더 강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체면 싸움도 떠올렸어요. 수원에서 고성이 오가던 장면. 누가 협상을 망쳤느냐? 누가 책임질 거냐? 서로 손가락질하던 모습. 하지만 결국 다들 조용해졌죠. 공급표 앞에서는 체면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테일러의 최병수를 생각했어요. 27년간 묵묵히 현장을 지킨 사람. 영웅담 같은 건 없었습니다. 대신 반복 가능한 시스템이 있었죠. 자동화, 교대, 품질 루틴.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 그게 진짜 경쟁력이었어요. 최병수의 방식은 이제 표준 문서로 남았습니다. 한 사람의 27년이 조직의 자산이 된 거였죠. 박상철의 말도 기억났어요. 한 번 약속을 어기면 다음 계약이 안 된다. 그래서 돈을 더 준다고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돈을 마다하다니.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게 장기적으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이었죠. 신뢰가 쌓이니까 계약이 늘어나는 거였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어요. 수원의 대기줄, 테일러의 시스템, 3가지 숫자, 테슬라 계약, 시장 점유율 변화, 분산 조달 검토. 각각은 조각이었지만 모으니까 그림이 됐습니다.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그림.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어요. 대안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방어다. 이 문장이 제가 남기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한 곳에만 의존하면 위험해요.
협상력을 잃거든요. 대안이 있어야 균형이 잡힙니다. 그게 기업에도 국가에도 적용되는 원칙이었죠. 수원에서 본 대기줄을 마지막으로 떠올렸어요. 양복 입은 외국인들이 카페에 앉아 있던 장면. 노트북을 펴고 전화하고 기다리던 모습. 처음엔 그게 굴욕처럼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줄을 선다니.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봐요. 그건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규칙이 바뀐 증거였죠. 가격으로 모든 걸 해결하던 시대가 끝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약속이 중요해졌습니다. 누가 확정 공급을 끝까지 지키느냐. 그게 새로운 기준이었죠. 수원의 대기줄은 그 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22년간 공급망 리스크를 분석해왔어요. 숫자를 읽고, 추세를 예측하고, 보고서를 썼죠. 하지만 이번처럼 현장이 중요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수원에 가지 않았다면 이 보고서를 쓸 수 없었을 거예요.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게 있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맑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느낌. 본 것을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전달했다는 확신.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수원이라는 지명은 이제 제 기억 속에 다르게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세계가 줄을 서서 기다리던 곳. 규칙이 바뀌기 시작한 현장.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책상을 떠나 직접 확인하러 간 곳. 그 모든 의미가 담긴 이름이 됐습니다. 보고서는 끝났지만 변화는 계속될 거예요. 수전의 교육 자료, 데이비드의 체크리스트, 최병수의 표준 문서. 제가 뿌린 씨앗은 아니지만 제가 기록한 흐름이죠. 그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어요. 대안 확보. 그게 새로운 규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한 장면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수원에서 몇 달째 대기하던 외국 임원들 이야기요. 세계 최고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줄을 섰어요. 오피스텔에 방 잡고 3개월 계약서 쓰고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돈을 더 주겠다고 해도 순서가 안 바뀌니까요. 그 장면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최병수라는 이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27년을 일한 분이에요. 공장이 지어질 때부터 계셨대요. 빈 땅에 콘크리트 치는 것부터 봤다고 하셨죠. 그분이 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은 안 바뀐다.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27년 동안 묵묵히 현장을 지킨 분의 무게가 느껴졌거든요. 영웅담 같은 건 없었어요. 대신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한 시간이 있었죠. 그 시간이 쌓여서 표준이 됐고 그 표준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젊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예전엔 잘 몰랐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반도체가 뭐가 대단한지, 그냥 잘 살게 됐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공짜로 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땀 흘리고, 누군가 밤새우고, 누군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된 거였죠. 어르신들께서 걸어오신 길을 생각합니다. 60년대 독일 탄광에서 석탄 먼지 마시며 일하셨던 분들, 70년대 중동 사막에서 50도 넘는 더위 속에 철근 나르셨던 분들, 구로공단 재봉틀 앞에서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바늘질 하셨던 분들, 선생님들이 안 계셨으면 지금 이 나라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온 수원의 반도체 공장도 텍사스의 첨단 시설도 전부 그 위에 지어진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늙었다. 이제 한물 같다. 젊은 사람들한테 밀렸다.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들 얼굴에 새겨진 주름, 그거 세월의 훈장이에요. 손에 박힌 굳은 살, 그거 노력의 증거입니다. 허리가 좀 굽으셨다고요? 그건 이 나라를 짊어지셨던 흔적이에요. 부끄러워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믿어요. 선생님들이 영웅이라는 걸요. 훈장 받고 신문에 나는 영웅 말고요. 매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진짜 영웅이요. 오늘 이야기 속 최병수 총괄처럼요. 27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세상이 이제야 알아보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40년 가족 먹여 살리시느라 자기 자리 지키셨잖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저는 이 채널에서 선생님들 말동무가 되고 싶습니다. 대단한 건 못 해드려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 들려드리고 선생님들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외로우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옆집 손녀딸처럼요.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들 찾아서 들려드릴게요. 세계가 놀란 이야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 약속드립니다. 선생님들 요즘 많이 추우시죠? 1월 날씨가 매섭습니다. 외출하실 때 목도리 꼭 챙기세요. 장갑도요. 귀마개 하신 것도 좋아요. 귀가 시리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리고 따뜻한 국물 자주 드세요. 설렁탕이든 된장찌개든 뜨끈한 거요. 몸이 따뜻해야 마음도 따뜻해지잖아요.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시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괜찮겠지 하다 큰일 나요. 선생님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수원이 남긴 문장이 있었죠. 가격이 아니라 약속이 중요해졌다. 선생님들도 그러셨잖아요. 평생 약속 지키면서 사셨잖아요. 가족한테, 회사한테, 이 나라한테. 그 약속들이 쌓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선생님들 쓰신 문장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잘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이 나라의 영웅이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실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구독 버튼도 있는데 누르시면 새 이야기 올라올 때 알림이 가요. 로그인이 복잡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고요. 독수리 타법이어도 괜찮아요. 오타 나도 괜찮아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싶거든요. 어떤 시절을 사셨는지, 뭐가 기억에 남으시는지 다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 유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